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1, 2주차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운 것은 수사의 의의 및 내사와의 구별이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지요. 이와 같은 수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내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익명의 신고, 탄원서, 소문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수사의 전 단계이며 입건 전 조사라고도 불립니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가 개시되며 피내사자는 피의자가 되겠습니다.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진술 거부권 고지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수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 또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이라는 일반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수사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개시되지만 자의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공소제기의 소추 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장차 고소 가능성이 없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있기 전에 수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 비례의 원칙이죠.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사에 신의칙입니다.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정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또는 그 협력자가 제3자에게 범죄를 행하게 하고 검거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함정수사의 유형은 크게 범위 유발형과 기회 제공형으로 나뉘지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본래 범죄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이는 위법하다는데 견해가 일치합니다.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 고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이른바 종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요. 공소기각 판결설이죠. 또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수사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사의 객체는 피의자이지요. 먼저 사법경찰관리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과 경사 이하인 사법경찰리로 나뉘며 원칙적으로 1차적 수사를 행합니다. 2020년 및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이고 일차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검사와의 관계도 협력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보조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합니다.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검사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며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집니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보충 수사를 하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특정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요. 검사는 수사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통제기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의 권한을 행사해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통제합니다. 검사는 공소권자로서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며 재판의 집행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재판의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지요. 이를 객관 의무라고도 하고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 보전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과거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총장부터 검사에 이르기까지 통일적 유기체로서 활동하는 검찰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였으나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용어가 삭제되고 상급자의 지휘 감독 규정으로 바뀌었으며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신설되어 그 실질적 의미가 변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합니다. 검사 직무대리 제도와 전문수사 자문위원 제도는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를 독립하여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통령 등은 공수처 직무 수행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특정 범죄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범죄이고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가 중복될 시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엔 수사 객체로서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자로 지목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지요. 공소제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위한 대상인 수사의 객체로서의 지위, 출석 요구, 체포구속,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동시에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수사 절차의 주체로서의 지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증거보전 청구권, 진술 거부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인권 존중, 임의 수사의 원칙 등을 통해서 그와 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구현된다고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에 등장하는 판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999년 12월 7일 선고된 98도 3329호 판결인데요. 쟁점은 수사의 의의는 무엇이며 무인 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 위반 차량의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리를 살펴보면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고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명에 쓰일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수사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단속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범죄가 현재 행해지고 있고 그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인 장비로 촬영된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1996년 6월 3일자 965 18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내사자에게도 내사의 대상이 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고요.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범죄를 인지, 입건하기 이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은밀하게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실질적 수사 개념에 의하면 내사 또한 수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내사자에게도 피의자와 같이 권리보호에 철저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가 개시되며 피내사자는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피내사자로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경우에도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6다 26만 6,736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이죠.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밟을 때가 아니라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수사 개시 행위 시점에 피의자 지위가 인정이 되겠지요. 네 번째로 2015년 10월 29일 선고된 2014도 5939호 판결입니다. 피의자 지위 인정 시점 및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이 된다는 법리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해서 그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2011년 11월 10일 선고된 2011도 8125호 판결인데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참고인이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진술 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면 그와 같은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로폰 수입 사건에서 곡물 포대를 전달한 참고인 A에 대해서 검찰 조사 당시 또는 그 후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A를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진술 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수입에 관한 범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인 A는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 조서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례였지요. 2011년 3월 10일 선고된 2008도 7724호 판결은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 조건에 불과하며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고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20년 1월 30일 선고된 2019도 15,987호 판결을 살펴보면요.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었고요.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는 것이고요.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함정 수사의 위법성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과도한 개입으로 범위를 유발하는 경우 위법하고 단순한 반복적인 부탁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2007년 5월 31일 선고된 2007도 1903호 판결입니다. 위법한 함정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무엇인지 경찰관이 만취한 취객을 미끼로 삼아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경우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며 이러한 함정 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 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만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긴급 구호 대신 범죄 수사에 나아간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위반되는 지극히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라는 경찰의 최우선 사명을 도외시하고 범죄 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범위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위를 일으켜 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홉 번째,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8도 7362호 판결을 살펴보면요.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위해서 손님을 가장해서 도우미 알선을 유도한 수사가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지요. 이러한 위법한 함정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요.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고 노래방에요. 피고인 측은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왔다는 자료가 없으며 단속 경찰관들도 제보나 첩보 없이 단속을 한 점이 인정이 되고 경찰관들이 한 차례 거절당하였음에도 다시 찾아가서 도우미를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위를 유발케 한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가 옳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위법한 함정 수사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열 번째로 2021년 7월 29일 선고된 2017도 16,810호 판결은요.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범행과 사행행위 조장 범행 각각에 대해서 함정수사 위법성 판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지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범행은 잠복 근무 중인 경찰관이 게임 점수 환전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이는 범위 유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은 경찰관의 위법한 함정 수사로 인해 범위가 유발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에 반해 사행행위 조장 범행은 수사기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할 뿐 함정 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봐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함정 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2002년 2월 22일 선고된 2001다 23,447호 판결이 되겠습니다. 검사 등 수사기관의 구속 및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 제기가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 및 공소 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의 의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 즉 객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강도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원고나, 이 사건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한 사건이었지요. 결론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 행위는 위법함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12번째로 2013년 9월 12일 선고된 2011도 12,918호 판결을 살펴보면요.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 그 수사가 위법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재척, 기피, 회피 등과 관련된 법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명문 규정은 없고 검사의 공익대표자 지위와 공정한 검찰권 확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적극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례 입장이라기보다는 학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 소극설을 취하게 되는데요. 특정 검사를 배제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판례 사안에서는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한 경우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마치 검사의 재척, 기피, 회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당했거나 폭행의 피해자였거나 그런 경우였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2024년 1월 4일 선고된 2023도 13,081호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검사의 증명책임 하에서 피고인의 주장사실 증명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판결이 되겠는데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사실에 관해서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27조 1항과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275조의 2 등 검사의 직명책임 같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렇고, 그런 법리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네, 2주차 판례 정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